자, 이제 열었고요. 다음에 나사가 또 있어요. 야, 이건 딱 봐도 이건 진짜 옛날 컴퓨터 네. 같은데요? 뭔가 층층이 막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걸 한 번 더 뺄 수 있는 거죠? 오, 오. 나온다. 오, 다이얼판이 아예 나와요.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오, 컴퓨터다! 상상하세요. 컴퓨터다! 1세대 휴대폰의 최첨단 기술들이 그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거 딱 보니까 램 같네. 그러니까요, 이거 컴퓨터 같아요. PC에 대박. 들어가는 그 램 같이 생겼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녹색으로 된 게 PCB 녹색. 기판이라는 겁니다. 아, 이 판이. 기판. PCB 기판 위에 검정색으로 된 것들이 IC 칩들입니다. 아, 이렇게는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아까 신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람 손으로 납땜한 흔적이 있고요. 컷 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했었다니까요, 초등학생 때.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납땜 IC 기판 외에도 저항이나 캐패시터 같은 것이 실제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로 조립이 된 맞아. 걸 확인할 수 지금 있습니다. 다 보여요. 아니, 그럼 이것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스마트폰이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처리할 수 있었던 그 IC 회로에 그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처럼 뭐 다양한 앱을 구동한다든지 전화를 받으면서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금 전에 분해했었던 이 사과 핸드폰과 한번 아직 복구 안 시키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복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비교해보기 위해서 한번 이걸 펼쳐보도록 할게요. 네. 짜잔. 오, 이쪽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경우 이 사과 핸드폰의 경우에는 이 송수신기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조그맣게 있죠. 네. 근데 아. 과거 핸드폰 경우에는 여기 이 안테나가 있었고 네, 그 안에 선이 연결이 돼 있었죠. 앞에서부터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요 밖에 있는 디자인 같은 네네. 요 역할을 대신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절연선과 같은 와. 역할을 이게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 야. 납작해져서 여기 붙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아예 하나가 돼버린 거죠. 와, 그만큼 훨씬 더 작아지고 또 기술이 그만큼 더 발달을 했다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호기심 팩토리 실험실에서의 첫 분해 성공적으로 종료. 직접 파헤쳐보니 더욱더 다른 1세대 휴대폰과 최신형 스마트폰. 유레카! 오! 와, 아하, 그 말로만 듣던 벽돌폰 아니에요? 5G를 코앞에 둔 시대에 스튜디오에 나타난 혜성 같은 이 녀석, 바로 1G 휴대폰, 일명 벽돌폰. 사람 얼굴만한 엄청난 크기와 무게, 그에 비해 단순 통화만 가능한 낮은 스펙을 가졌으나 당시에는 없어서 못 샀다는 얼리 어답터의 상징이었는데 1세대 휴대폰, 세월이 더해져 더욱더 미스테리한 이 녀석의 속사정을 파헤친다. 아, 이건가요? 예. 와, 박스에서부터 연륜이 느껴지네요. 이 박스도 박스 처음 제가 갖고 옛날 있었던 종이 느낌 그때부터 있잖아요. 같은 그게 박스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네요. 와. 요즘 휴대폰 케이스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맞아요. 요즘 휴대폰 그 포장된 상자는 박스 자체도 굉장히 예. 조그맣잖아요. Made in USA. 이야. 볼 수 있을까요? 예. 두근, 두근, 두근. 오!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야. 와, 아니, 보존이 되게 잘 됐네요, 생각보다. 맞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진짜 풀 패키지를 저렇게 사셨구나.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또. 구성품이 그대로 그대로 네, 네, 네. 오. 아, 원래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군요. 분리. 와. 아, 그쵸. 저렇게 중고 거래할 때 직접 이렇게 조립해서 보여줘야 보여줘야지 돼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야, 아니, 너무 깨끗한데? 맞아요. 보존은 굉장히
켜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를 추억하면서 한번 귀에다가 한번. 얼굴보다 그때는 커요, 이랬군요. 얼굴보다. 그때는 이게 무기였죠. 누가 강도가 온다든가 보신용. 이렇게 할 때 이걸로 한 대 때리면 좋죠. 다용도 전화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처럼 여러 기능이 있는 한 2가지 기능 정도가 다시 포함된 아령도 되고요. 켜지기도 하나요? 피디님이랑 성준 씨랑 같은 감성인데요? 네네. 아령. 아 지금 PD님 표정이 진짜 아빠 미소가 나왔어요 방금. 이야, 켜진다. 켜진다. 어머. 와, 버튼으로. 와 대박이다. 이건 아,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것 빨간색으로 같은데. 떴네요. 다양한 생물들과 야생동물의 천국인 장항습지.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 속살을 만나기 위해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봤다.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을 품고 있는 이곳. 울창한 버드나무 군락은 높은 식물 생산성과 함께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버드나무 밑에 보이는 이 수많은 구멍들이 바로 그것이다. 야, 여기가 많네. 대체 이 구멍들은 왜 이렇게 생겨난 걸까? 구멍은 비슷하네. 수인아, 우리 줄자 있지. 이 구멍은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저쪽에 습지 물가에 있는 말똥개가 내륙으로 먹이를 찾아와서 숨고 살기 위해서 만든 구멍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결과적으로는 식물의 자람에, 특히 뿌리 호흡에 산소를 주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는 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민물에 가까운 바닷가 습한 곳에 구멍을 파고 사는 말똥개는 버드나무 군락의 농부. 몇 마리씩 있네. 농부가 논을 갈고 밭을 갈듯이 이 말똥개가 버드나무 군락의 땅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똥개는 표면적의 20%까지 구멍을 파는데 이때 뿌리 깊숙이 산소가 공급돼 버드나무의 왕성한 성장을 돕는다. 하지만 서로 공생관계인 말똥개 역시 이 버드나무로부터 얻는 것이 더 많다. 이 말똥개가 서식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말똥개가 이곳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똥개가 이제 썩은 이 버드나무 잎사귀도 먹고요. 또 잎이 떨어졌을 때 혹은 가지가 떨어졌을 때 그걸 분해하는 작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생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버드나무 군락은 말똥개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고 말똥개는 버드나무 군락이 잘 자라도록 산소와 또한 그 배설물, 거름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버드나무와 말똥개가 공생관계를 이루는 이 특이한 생태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항습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 우리가 이 장항습지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보통 요 크기에 등갑이 한 3. 아니 대체 뭘 받았길래? 이건 설마 화폐? 이게 시흥시에서만 쓰는 화폐인데요. 우리가 10,000원을 내면은 이렇게 8,000원을 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2,000원에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시흥시청에서 출발해 오이도역을 경유, 오이도와 갯골 생태공원, 산미시장 등을 둘러보는 시흥시티 투어. 2,000원 여행을 제대로 만끽할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오이도. 그 중에서도 선사시대 사람들이 버린 조개 껍데기가 쌓여 만든 조개 무덤인 폐총이 이 섬 곳곳에서 발견됐다는데, 폐총 유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신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단다.
살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도시야. 선사 유적지를 지나면 시원하게 펼쳐지는 와 바다다. 시흥시 유일한 무인도인 황새바위를 볼 수 있다는데 부장교를 지나서 앞에 보이시는 섬은 황새바위섬이라고 하고요. 아 진짜 황새가 앉아 있는 것 같으네요. 아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바닷물이 빠져나간 뒤 갯벌 체험은 덤.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 다양한 갯벌 생물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새우도 잡았어요. 우와 많이도 잡았다. 저도 이만큼이나 잡았어요. 오늘의 자비왕으로 임명합니다. 오이도 뚝방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곳은 갑오징어, 꿀소라 뭐 없는 게 없네. 바로 싱싱한 해산물이 한 곳에 모인 어판장.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을 입안에 넣으면 어우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겠어요. 맛있어 맛있어. 정말 최고예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8,000원짜리 지역 화폐를 사용할 차례. 마지막 코스로 들른 시장 안에서도 지역 화폐 하나면 맛있는 먹거리를 공짜로 즐길 수 있단다. 밥상을 책임질 식재료를 고르는 데에도 요긴하게 쓰이는 이 화폐. 시흥시 지역 내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 만점. 아우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오늘 여행도 즐거웠고요. 아주 상품권으로 이렇게 농산물도 사고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거는 뭔데요? 오늘 시흥토에서 받은 시루로 떡도 사고 치킨도 사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유레카!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여기 신영 씨 갖고 있는 이 막대 자석이 네. N극과 S극으로 돼 있는데 네. 저 가운데를 중앙을 딱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요? 자, 1번 네. N극, S극 그냥 따로 논다. 2번 각각 N극과 S극이 형성된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석이 2개가 된다. 일리가 있네요. 저는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잘라보셨어요? 이게 옛날에 이게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학용품 뭐 자석을 사면 이게 잘 부러졌어요. 네. 이게 부러졌는데 그때 답을 알게 됐죠.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정답은 2번. N극과 S극이 각각 따로 형성된답니다. 아 인정 못해. 이거 잘라봐. 직접 잘라서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진짜로 잘라본다. 뭘 가져오는 거예요? 와. 어머. 잠깐. 진짜 같아요. 아 무서워. 이거 거친 절단지로. 네네.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르죠? 그럼 저희가 장갑을 위험하니까 네네. 일단 다 끼고 자. 네. 모든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 자석을 패치기 위한 무자비한 절단식 시작. 이게 옛날에 그 테이프 차력쇼 있잖아요. 딸. 천천히. 자, 제가 직접 잘라볼게요. 저는 네.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살살. 자, 조심조심하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가자. 야. 봐봐 여기 파란색 S극, 빨간색 N극 두 개 나눴잖아요. 네. 한번 붙여보실래요? 두 개가 붙어야죠. 이거 붙어야죠. 이거 당연히 붙어야지. 뭔가 좀 근데 네. 붙은 거예요? 근데 붙었으면은 반대로는 안 붙는다는 거잖아요. 봐봐요. 봐봐 안 붙잖아. 자석을 절단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붙어있는 게 아닌 새로운 N극과 S극이 형성돼 저희들끼리 달라붙고 밀어내는 모습. 자, 눈으로 확인 완료. 유레카! 최근 우울증뿐 아니라 불안장애 등 정신신경계 환자의 증가에 따라 우울증 치료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추세인데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울증 치료제로
계지 복룡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지 복룡환은 어혈증에 처방되는 대표적인 한약인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막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 작약, 복숭아 열매 씨를 말린 도인, 목단 뿌리 껍질인 목단피, 육개나무의 가지를 말린 계지, 소나무에서 자라는 균체인 복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지 복령환의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항우울 효능입니다. 우울증이 유발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환경적인 요인, 그 심리적인 요인, 또 어떤 신체적인 그런 요인들에서 그 여러 가지 작용 기전들이 밝혀져 있기는 하는데요.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뇌 내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되게 탔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오.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 바로 이 편향 코일이라는 녀석. 전자의 진행 방향을 틀어 화면을 만들어내는데요. 브라운관 TV의 핵심 기술입니다. 아 근데 여기 안에 일단 전자총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 진공 상태여서 네. 이걸 보려면 깨트려서 꺼내야 되는데 만약에 깨트리게 되면은 진공 상태다 보니까 유리 조각이 뭉쳤다가 팡 튀어나가기 때문에 영화처럼. 네, 굉장히 위험해서 사실 이걸 깨트릴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우와. 가져왔습니다. 대박. 한번 보시죠. 우와. 오. 엄청나게 감겨 있네요 안에도. 이야. 그리고 이게 전자총입니다. 되게 작다. 총처럼 안 생겼어. 뭐지? 빠지면 서운한 핵심 부품, 바로 그 이름도 찰나는 전자총. 이름 그대로 전자를 브라운관으로 발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자총이 발사한 전자빔은 진공관을 가로질러 브라운관 표면과 충돌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화면으로 보이는 원리입니다. 아 근데 이게 약간 인공위성처럼 생겼어요. 네. 좀 생긴 게 인공위성 같이 재밌게 생겼네요. 좀 잠깐만 잡아주세요. 네. 인공위성. 네, 그리고 태일 씨가 이 편향 네. 코일을 좀 잡아주세요. 네. 자,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캐서드에 캐서드랑 실제로 화면이 여기 있습니다. 네. 화면 사이에 고전압에 걸리게 되면 여기서 전자가 발사가 막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전자를 이 편향 코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순차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TV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 어릴 때 자석 가지고 TV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TV 화면이 막 왜곡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자석이 왜 그러냐면 이 편향 코일의 자성에다가 그 자성이 더해지면 이 전자가 원하는 위치에 가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막 화면이 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쵸? 되는 거. 네. 아,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그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전자총과 편향 코일을 이용해 전자가 화면을 만들어내는 원리인데요. 반면 요즘 LCD 텔레비전은 액정에서 필요한 색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구조상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유레카! 연구실 한쪽에 펼쳐진 전시물들, 철도 부품의 모형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선을 끄는 건 새롭게 개발된 이 부품입니다. 바로 괴간 가변 대차인데요. 레일의 간격, 즉 철도 궤도의 폭을 괴간이라고 하는데 괴간에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한 주행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마다 각기 다른 괴간 때문에 멈춰야 했던 철도가 이 장치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철도가 달릴 수 있는 데는 대차라고 하는 주행 장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차의 주요 부품은 바퀴처럼 둥근 형태의 차륜과 차륜을 잇는 차축으로 궤도 위에 놓이는 대차를 설계할 때는 운행 괴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괴간과 차륜 그리고 차축이 서로 맞지 않으면 철도는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없죠. 영구진이 괴간 가변 대차를 개발한 이유는 대륙 철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북 연결을 넘어 대륙으로 우리의 철도가 나아가기 위해선 나라마다 다른 괴간을 호환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괴간 가변 대차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달리는 철도가 주행 중에서도 괴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괴간 가변 대차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차축상에서 차륜의 위치가 이동하고 또 고정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설계된 건데요.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괴간 가변 대차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부품 수를 반 이상 줄이고 또 경량화시켜 유지 보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괴간 가변 대차는 미래철도의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대륙의 철도와 이어질 그때 괴간 가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할 텐데요. 괴간의 호환성이 갖춰진 우리의 철도가 동북아 철도 네트워크를 거침없이 누빌 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레카! 확인. 배터리 잔량 확인. 전장품 확인. 상태 점검을 마치고 출발하는 트램. 주행 테스트를 통해 연구진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우선 신호 기술입니다. 우선 신호 기술이란 트램이 교차로에 들어설 때 무정차로 통과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엔 무선 통신 기술이 활용됩니다. 트램의 위치가 도로교통제어기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도로교통제어기는 트램의 교차로 통과 지점을 예측해 우선적으로 통과하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트램은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운송하는 수단이고 그걸 위해서는 다른 차량보다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다수를 위해서 우선 신호를 주게 됩니다. 우선 신호 기술이 적용된다면 트램은 일정 속도를 유지하며 정시성과 신속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교차로상에서 트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이 나타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트램의 제동력은 일반 철도에 비해 2배 이상을 나타냅니다. 안전성 확보와 피해 저감을 위한 기술이 무엇보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예, 교차로에는 신호를 무시하고 트램 딜로에 들어오는 보행자라든가 다른 교통 자동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에 비해 트램은 트랙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제동력을 2배 이상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형 트램 자율주행 기술과 사고 피해 저감을 위한 전두부 설계 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교통 혼잡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 교통 혼잡 예측. 연구진은 교통 혼잡 예측을 위한 교통 데이터,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다양한 딥러닝 기술 중에서도 장단기 메모리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교통 혼잡을 예측하죠. 혼잡 도로에서 얻은 데이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량의 통행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돼 있는데요. 그 속에는 특정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에 숨은 패턴을 분석, 학습시킨 딥러닝을 기반으로 짧게는 5분, 길게는 하루 동안의 교통 혼잡을 예측하는데요. 그 결과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솔루션 개발이 진행됩니다. 예측만 해서는 실제 이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교통 혼잡 해소라든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교통 신호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측은 예측한 혼잡 지역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패턴 기반의 신호등의 DB 만드는 그런 자료로 이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차량 지체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혼잡 예측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합니다. 각각의 교차로마다 신호에 따른 차량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딥러닝 예측 결과가 실측과 얼마나 유사한지 검증할 수 있으며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을 주는 신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결과값은 뭐 그 상당히 정확하고요. 근데 패턴 그 신호 주기를 만드는 패턴 찾는 일은 아마 그렇게 시도한 적은 없고 굉장히 새로운 연구 방법이고 연구 적용 대상이 사회 현안 문제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은 저희들 하는 방향이 이제 틀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고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결과를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